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정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돈을 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도 네 인생 대신 살아주진 않아. 아무리 힘들다 해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 막 산다고 해도 의미 없이 하루하루 보낸다고 해도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부여 연설가였던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말했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의 말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다. 기대가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결국 인생을 바꾼다. 그렇다면 얼 나이팅게일이 말한 진짜 태도는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 태도란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일이 꼬였을 때, 예상치 못한 실패와 마주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당신이 역경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 이게 바로 진짜 태도라는 이야기다. 계획대로 일이 흘러갈 때야 누구나 웃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유 있는 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엉망이 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당신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떻게 행동하기로 선택했었는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자. 짜증을 냈는가? 남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는가? 이쯤에서 포기하자 라며 돌아섰는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일어설 방법을 찾으려 했는가? 그 순간 당신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들리던 그 조용한 속삭임이야말로 당신의 본 모습, 당신의 진짜 태도다. 더 흥미로운 건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날 아침 당신이 품고 있던 기대에 따라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오늘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날엔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 문제 앞에서도 한 번 더 시도해보려는 용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런 태도가 당신의 하루의 분위기를 바꾸고 결국 결과까지도 바꿔놓는다. 반대로 어차피 안 될 건데 기대했다가 또 실망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엔 일이 잘 풀려도 뭔가 불안하고 작은 일에도 금세 짜증이 밀려온다. 태도 역시 방어적이거나 냉소적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기대가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나의 하루를 바꾼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한다. 오늘은 진짜 최고의 하루가 될 거야. 그저 말로만 끝내지 않고 진심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맞는 태도를 내가 먼저 선택한다. 물론 매일매일이 완벽할 수는 없다. 기대했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품었던 기대와 전혀 다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기대했던 그 마음을 지켜내려는 태도, 바로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기 때문에 오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놀랍도록 투명하게 반영한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나,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 말이다. 이 사실을 회피한다면 성장할 수가 없다. 지금 당신 모습, 당신이 처한 상황은 모두 과거에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이 행동한 결과다. 그리고 미래의 당신 모습 또한 당신이 어떤 기대를 품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린 건 부모님 영향이야. 난 돈이 없어서 안 돼. 내가 원래 이 능력이 남들보다 부족해. 하지만 이건 모두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흰 토끼가 내뱉은 목소리일 뿐이다. 갑자기 웬 흰 토끼냐고? 이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한 단편소설에서 시작된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집 뒷마당 어딘가에 행복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행복의 비결을 찾는 동안
절대 흰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그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매일같이 뒷마당을 뒤졌지만 머릿속에서 흰 토끼를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결국 아이들은 행복의 비결을 끝내 찾지 못한다. 이야기 속 흰 토끼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변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이들 돌보느라, 부모님 모시느라 이걸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이 수많은 자기 합리화와 핑계들, 그럴듯한 이유와 현실적인 회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신 안에 살고 있는 흰토끼다. 그리고 이 흰토끼야말로 당신의 성공을 가장 은밀하게, 가장 교묘하게 방해하는 주범이다. 만약 당신과 비슷한 조건과 한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어 성공했다면 당신의 그 모든 변명은 그 순간 무력해질 것이다. 누군가 해낸 일이라면 당신도 해낼 수 있다. 지금 당신을 막고 있는 건 환경도 능력도 재능도 운도 아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귀 기울이고 있는 그 흰토끼의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 흰토끼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사냥하는 것뿐이다. 흰토끼를 사냥한다는 건 스스로 만든 변명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 작은 준비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는 핑계가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하면 된다. 나는 안 돼 라는 자기 부정이 속삭일 때 먼지 같은 성공을 쌓아 올리며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만들어가면 된다. 그렇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선택이다. 흰 토끼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목소리를 뛰어넘을 것인가? 당신은 스스로가 허용한 수준 이상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자아가 허락한 딱 그만큼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정말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허락한 만큼만 돈을 번다. 당신 역시 이미 스스로에 대해 나는 이 정도는 벌 수 있는 사람이다. 내 몫은 이 정도다. 라는 소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자아 개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처럼 당신의 소득 상한선을 정해놓는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벗어나도 당신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평소보다 10% 이상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당신 손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무의식은 그 돈을 빨리 써버리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소비하고 남에게 쉽게 빌려주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고 심지어 의미도 모른 채 잃어버리기까지 한다. 왜 그럴까? 당신 스스로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아 개념이 허락하지 않은 소득은 몸이 아니라 무의식이 불편해한다. 복권 당첨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첨 이전에는 단순한 일용직이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억, 수십억 원의 당첨금을 손에 쥐게 된다. 그들은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을 맛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은 불과 2, 3년 뒤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당첨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작 본인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다. 그들이 돈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다. 자아 개념은 그대로인데 현실만 갑자기 뛰어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돈을 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일을 더 버리고 시간을 쪼개고 부업을 시작하고 심지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직까지 고려한다. 이건 또 왜 그런 걸까? 지금 이 소득은 내 수준이 아니야. 라는 감각이 당신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 감각이 당신을 움직이게 만든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놓은 소득의 심리적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에 도달하면 다시 멈춘다. 더 벌 수 있는데도, 더 잘할 수 있는데도 그 이상은 불편하고 낯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말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소득의 안전지대는 자신이 원하는 소득보다
평균 4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하기 때문이다. 도전할 필요도 없다. 안전지대는 처음엔 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익숙함이 당신의 포텐, 잠재력을 갉아먹는 감옥이 된다. 그 감옥은 아주 교묘하다. 당신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그럴듯한 합리화로 정신의 에너지를 잠식해버린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그 순간 당신은 성장 대신 정체를 선택한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소득의 안전지대를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다. 다행히 방법은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이다. 당신의 자아를 의도적으로 향상시키면 소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원리를 알고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기준을 재설정한다면 원하는 기간 안에 연소득 25%에서 50%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나는 이 원리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는 걸 목격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 인생을 얼마짜리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수치나 연봉의 크기를 묻는 게 아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더 큰 기회를 허락하고 있는가? 더 넓은 무대를, 더 높은 성취를 꿈꾸도록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로 스스로를 계속 묶어두고 있는가? 당신의 통장 잔고는 스스로에게 내린 평가의 숫자판일 뿐이다. 자신을 1억짜리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은 1억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 하지만 자신을 3천만 원짜리 인생이라 여기는 사람은 그 이상의 기회가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무너진다. 잊지 마라. 한계를 만든 건 당신이지만 그 한계를 허물 수 있는 사람도 오직 당신뿐이다. 나는 수년간 성공과 실패, 그 둘을 가르는 경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제나 같은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왜 어떤 사람은 원하는 걸 척척 이뤄내고 어떤 사람은 평생 불만과 좌절 속에 허덕이며 사는 걸까?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아리스토텔레스, 에픽테토스, 벤자민 프랭클린, 데일 카네기 같은 위대한 지식인들은 삶의 본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 수많은 지혜와 통찰을 남겼다. 그들은 인생이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간파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성공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성공에 대한 책은 넘쳐나고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상과 강의, 코칭과 컨설팅이 있다. 심지어 검색 몇 번이면 그 모든 정보가 손에 들어온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의 통계는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은퇴 후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단 5%에 불과하다. 노동 인구의 80%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고작 5%밖에 되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운이 없어서? 환경이 불리해서? 나는 그 이유가 더 단순하고 더 근본적인 데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두뇌, 감정, 생각, 사고력이라는 그 도구들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처음 듣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성능인 컴퓨터 한 대를 선물했다고 치자. 그런데 설명서가 없다. 설치 방법도 모른 채 수십 개의 포트를 바라보며 막막해지고 어디를 눌러야 전원이 켜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바라보게 된다. 주변에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겨우 기계를 켜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그 컴퓨터의 진짜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다. 하지만 그 컴퓨터와 사용 설명서가 함께 왔다면, 아니 전문가가 직접 와서 설치부터 활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준다면 어떨까? 당신은 아마 하루도 안 돼 그 컴퓨터를 작동시킬 뿐 아니라 상상도 못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생도 똑같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세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강력한 컴퓨터, 바로 두뇌를 가지고 태어난다. 1.4kg 정도의 이 두뇌는 약 171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매시간 1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감정의 균형을 맞추고 판단과 선택, 창의력까지 조율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대한 시스템을 우리는 설명서 없이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당신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내야 하는지, 두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치껏 그저 주변을 흉내내며 살아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인생의 운영체제를 다시 부팅할 수 있다. 물론 설명서를 읽는 사람만이 기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훈련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다. 당신은 더 잘 될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자격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일종의 수면 상태 속에서 인생을 흘려보낸다. 눈은 떠 있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인다. 출근하고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해야 할 일을 해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의식의 안개 속을 걷고 있을 뿐이다. 그러다 충격적인 일을 마주하거나 예상 밖의 사고나 상실, 실패를 겪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깨어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 각성도 잠시뿐이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육체는 움직이지만 정신은 자고 있다. 두뇌는 작동하지만 영혼은 방향을 잃었다. 잠든 정신은 결코 삶을 주도할 수 없다. 그저 타인의 기대에 끌려가고 환경에 휩쓸리고 상황에 휘둘릴 뿐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깨어나는 것이다.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자각한 채 당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야 한다. 그 출발점이 성찰이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현재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고난, 시련, 실패, 아픔이 성장을 위한 계획된 수업이었다면 어떨까? 치밀하게 설계된 맞춤형 커리큘럼이었다면, 당신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정확한 타이밍과 목적을 가진 퍼즐 조각이었다면 어떨까? 그 조각들이 모여 당신만의 인생 설계도를 완성해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지금 알게 됐다면 어떨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조차 더 높은 차원의 당신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고 믿을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소모되는 고통이 아니라 진화를 위한 재료로 전환된다. 이때부터 당신은 삶의 모든 경험을 하나하나 의미 있게 엮어가는 창조자가 된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과거를 해석하는 깊이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한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묻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묻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그렇다. 삶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삶은 당신이 성장해야 할 이유로 가득하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당신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부여받은 새로운 기회다. 그러니 부디 어제와 똑같이 살지 마라. 그렇게 당신을 흘려보내기엔 당신 인생은 너무 짧다. 성공은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시도한 횟수만큼 성공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공장, 부두를 전전하며 허드렛 일로 하루하루 버티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돈도 없고 백도 없던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살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성공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의 CEO를 상대로 성공 법칙에 대해 강의까지 하는 자기계발 분야의 전설이 됩니다. 그는 말해요. 나는 내가 성공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과 성공 철학,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사고. 왠지 군사작전이나 글로벌 대기업 CEO가 회의실에서 쓸 법한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너무 거창해 보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개념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략적 사고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리고 누구나 훈련할 수 있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강력한 인생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전략적 사고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저 열심히가 아니라 어디로, 왜, 어떻게 나아갈지를 명확히 아는 능력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표를 향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생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조직과 그 조직의 리더들은 바로 이 전략적 사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은 자기 자본 수익률, 즉 ROE를 높이기 위해 매년 전략 계획을 짠다. 쉽게 말해 투자한 자본 대비 얼마나 이익을 뽑아내느냐,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이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돈을 덜 버는 부서에서 잘 버는 부서로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한다.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에는 바로 전략적 사고가 있다. 당신 인생에도 반드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만약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게 사업이든 커리어든 인간관계든 심지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욕망이든 그 모든 목표에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당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당신의 에너지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당신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오늘 당신은 어떤 일에 예스라고 말하고 어떤 일에 노라고 말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던져본 적 없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전략 없이 살아온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한다. 그냥 열심히 살면 잘 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방향 없이 열심히 산다는 건, 그러니까 전략 없이 사는 삶은 전략 있는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도구가 될 뿐이다. 나는 이 전략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현실은 냉정하다. 그래서 전략이 없는 사람은 결국 전략을 가진 사람 밑에서 평생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건 불공평한 운명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구조일 뿐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가 짜놓은 전략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그 전략이 당신 스스로 만든 전략이라면 괜찮다. 당신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했고 그 길을 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건 주도적인 삶이다. 하지만 그 전략이 회사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라면,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기 위한 거라면, 혹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건 당신이 주도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성공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성공은 절대 복잡하지 않다.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렇다.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사람 앞에서 불가능은 결국 무너진다.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과정이고 고난도 절망이 아닌 기회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을 전략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목표 없는 열정은 언젠가 소모되고 전략 없는 노력은 결국 누군가에게 이용당한다. 바로 지금 이렇게 결단하라.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설계한다. 어느 날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이야기를 들은 한 농부의 가슴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내게도 기회가 왔어. 이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가진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생 땀 흘려 일궈온 농장을 팔고 가지고 있던 전 재산까지 몽땅 털어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났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인생 바꿀 거야. 인생은 결국 한 방이다. 그 농부는 어떻게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를 다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가 떠난 이후에 시작된다. 그 농부가 남기고 떠난 땅, 그러니까 그가 팔고 떠난 그 농장과 주변의 땅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젊은 농부가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젊은 농부는 농장 근처 작은 개울가에서 당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반짝이는 돌 하나를 발견한다. 이게 뭐지? 특이한 돌인 듯 보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한쪽 구석에 툭 던져두었다. 며칠 후 그 젊은 농부의 집에 우연히 들른 한 상인이 그 돌을 보곤 순간 눈을 번뜩였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죠? 젊은 농부는 말했다. 개울가에 있던 돌인데 주워왔어요. 하지만 상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냥 돌이 아닌데요. 이거 다이아몬드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젊은 농부는 상인과 함께 개울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다. 개울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반짝이는 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 돌들은 모두 진짜 다이아몬드였다.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던 그 농부가 팔고 떠난 그 땅 전체가 실제로 다이아몬드 광맥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무언가, 어쩌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당신만의 다이아몬드가 존재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딘가에 분명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거야. 지금 삶은 나한테 어울리는 삶이 아닌데 더 좋은 조건, 괜찮은 환경만 주어지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땅을 한 번도 제대로 파보지 않고 한 번 더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멀리 있는 신기루만을 쫓는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 역시 기회가 멀리 있다고 믿고 있지 않은가? 어딘가 더 대단한 곳에,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갖춰진 곳에 성공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쓰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서 지금의 삶을 진짜 인생이 아닌 그저 대기 시간 정도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단언컨대 기회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기회는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평범한 일들 속에, 숨막히도록 지겨워 보이는 루틴, 가끔은 버겁게 느껴지는 그 현실 속에 모습을 감춘 채 숨어 있다. 기회는 절대 내가 바로 기회다 이렇게 큰 소리치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걸 붙잡고 끝끝내 그 안에서 자신만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낸다. 물론 당신 안에도 다이아몬드가 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빛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흙먼지를 걷어내지 않았을 뿐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의미가 없을까? 당신이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들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걸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은 정말 당신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땅일까? 그럴 리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기회는 이미 당신 하루 안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당신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그 땅을 기회가 될 수 있는 곳, 이렇게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도망치듯 다른 무언가를 찾기 전에 지금의 일에 한 번 더 몰입하고 지금의 사람들과 더 진심으로 마주하고 지금의 일상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있는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성장과 자기개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향해 매일 노력하라.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계획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자신의 목표를 글로 써본 사람은 미국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목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수많은 세미나에서 내가 당신의 목표는 무엇이죠?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당황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는데요. 그들이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걸까? 왜 다들 성공하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걸까? 나는 오랜 시간 그 이유를 연구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지 않는 이유를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1.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뿐이다. 생각만 할 뿐이다. 움직이질 않는다. 하지만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2.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운다는 건 인생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책임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미루고 변명하고 책임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복권 한 장의 인생을 걸기도 한다. 3.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과거의 실패, 상처, 환경을 탓하는 마음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뿌리 깊은 믿음을 만든다. 심지어 그 믿음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할 에너지 자체마저 빼앗아간다. 4. 목표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이뤄가는 과정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기도 한다. 그들에게 목표는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언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5.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세우는지는 알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 설정은 기술이다.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기술이 없으면 실패는 반복되고 자존감 또한 무너진다. 6. 거절과 비난이 두렵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그건 안 돼. 그건 무리야. 라는 말에 익숙해져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점점 목표를 숨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목표를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줄 사람에게만 공유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땐 무조건 격려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 격려는 반드시 당신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이다. 7.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가장 흔하고 가장 강력한 이유다.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왜냐고? 성공은 숫자 노름이기 때문에 시도한 횟수만큼 성공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1927년 무려 60개의 홈런을 쳐내며 당시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타자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는 홈런왕이었지만 동시에 삼진도 89번이나 당했다는 점이다. 그의 커리어 전체를 살펴봐도 홈런은 714개를 기록한 반면 삼진은 무려 1330번이나 당했다. 베이브 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삼진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결코 홈런왕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많이 시도한 사람만이 많이 실패할 수 있고 많이 실패한 사람만이 결국 큰 성공도 거머쥘 수 있다. 반면 진짜 실패는 따로 있다. 스윙조차 하지 않는 것.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기회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실패다. 지금까지 당신이 목표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앞서 말한 7가지 중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걸 핑계로 숨을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뛰어넘을 선택을 해야 한다. 기억하라. 목표는 특별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는 사람이 결국 특별해지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방향을 정하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만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비범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은 정말 운이 좋았던 거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던 거지. 겉으로 보기엔 하늘에서 기회가 뚝 하고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마치 아무 노력 없이 우연히 성공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운 좋은 사람은 누구보다 더 오래 준비했고, 그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 실력을 쌓아온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사람들은 결과만 본다. 겉으로 드러난 성취만 본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되나? 나는 그 사람들에게 되묻는다. 당신은 그 사람처럼 행동했는가?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에 맞는 원인을 심는 것이다. 아무런 원인을 만들지 않은 채 결과만 기대한다는 건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연처럼 보이는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건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필연이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운으로 성공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다. 보여지는 결과는 찰나일지 몰라도 그 찰나를 위해 쏟아부은 시간은 절대 찰나가 아니었다. 밤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며 이겨냈던 시간, 아무도 관심도 없는 곳에서 반복했던 노력, 절망만 가득한데 그 안에서 내린 수많은 선택들,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은 언제든 당신의 의지로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 성공은 기다리는 게 아니다. 쌓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대부분은 과정보다 성과에만 시선을 둔다. 한 달에 10만 팔로워를 모으고 하루 만에 억대 수익을 올리며 한 방에 인생을 뒤집는 반전을 꿈꾼다. 물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성공은 예외일 뿐 법칙이 될 수는 없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진짜 성공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묵묵히 쌓아온 시간 위에, 반복된 루틴 위에, 수많은 실패와 선택 위에, 그 보이지 않는 과정 위에 세워진다. 성공은 무대 위의 박수가 아니다. 그건 잠시 잠깐일 뿐이다. 진짜 성공은 무대 뒤에서 흘린 땀이다. 그리고 그 땀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더 많이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이 바로 당신 수입의 한계치가 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그리고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수입이 딱 10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한 달 뒤 통장에 5천만 원이 찍히는 거죠. 어떠신가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10배가 아니라 2배만 돼도 좋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수입을 1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 그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과 성공 철학,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단언한다. 10년 만에 소득을 10배, 그러니까 1000%까지 늘릴 수 있다. 이건 어디서 주워들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실험하고 검증한 방법이다. 나는 이 공식을 통해 10년 동안 소득을 100배 증가시켰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공식을 적용한 사람들 역시 각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뤄냈다.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일했고 그 효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었다. 원리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앞으로 7일 동안 생산성과 성과, 그리고 산출량을
0.5%만 높일 수 있는가를 자문하는 것이다.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할 것이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시간관리 원칙 몇 가지만 적용해도 그 정도 개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첫 7일 동안 0.5%를 높였다면 그 다음 7일에도 똑같이 하면 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7일에도 또 그 다음 7일에도 반복하면 된다. 이렇게 3주 정도가 지나면 가속도의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작은 향상이 쌓이면서 속도가 붙고 더 적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더 큰 결과를 얻게 된다. 첫 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그 추진력으로 2개월, 3개월, 그리고 1년까지 이어갈 수 있다. 간절히 원하고 계속 실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과정은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제 실제 수치를 한번 계산해보자. 매주 0.5%씩 생산성을 높이면 한 달에 약 2% 상승한다. 1년은 52주니까 연간 총 26% 향상이다. 여기에 한 영역에서의 개선은 다른 영역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낸다. 즉 26%의 성장이 여러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 상태를 10년간 유지하면 결과는 정말 놀라워진다. 10년 뒤 당신의 생산성과 성과는 무려 1004%, 즉 10배 이상 성장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추정치가 아니라 축적의 법칙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1000% 공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한다. 연 26% 성장? 그거 너무 낮은 수치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방식을 제대로 실행한 사람들은 불과 6개월 만에 생산성과 수입이 50% 이상 늘어났다. 심지어 300에서 400%까지 성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복잡한 전략도 비밀스러운 기술도 아니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다. 나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켜왔고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의 삶과 수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랐다. 다음 7가지 원칙이 바로 나의 경험과 검증을 통해 완성한 1000% 공식의 핵심이다. 첫 번째, 아침 30에서 60분을 머리에 투자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당신의 사고를 자극하고 성장시키는 자료를 보고 듣고 공부하라. 이건 단순한 독서가 아니다. 미래의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장기 투자 원칙이다. 두 번째, 목표를 매일 현재 시제로 써라. 아침마다 3분에서 5분간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적어라. 당신이 직접 적는 순간 잠재의식이 하루 종일 그 목표를 향해 당신을 밀어준다. 세 번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라. 일을 시작하기 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그려라. 그리고 매 순간 그 비전에 맞춰 행동하라. 목표 없는 하루는 방향키 없는 배와 같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철저히 정하라. 시간은 가장 값진 자산이다. 그 시간을 가장 큰 가치를 만드는 일에 쏟아부어라.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생산성은 몇 배로 오른다. 다섯 번째, 차 안을 이동식 강의실로 만들어라. 운전 중에 음악만 들으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라. 오디오 강의나 학습 자료를 들어라. 매 순간 배움에 당신을 노출시키면 경제적 독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여섯 번째, 매 상황이 끝난 뒤 반드시 복귀하라. 영업, 미팅, 협상, 그게 무엇이든 끝난 뒤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라. 오늘 잘한 건 무엇이고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이 습관은 학습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다. 마지막 일곱 번째, 모든 사람을 100만 달러 고객처럼 대하라. 가족이든 동료든 낯선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고 싶어한다. 이걸 아는 순간 관계와 기회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는 힘이다. 단발적인 노력, 순간적인 열정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당신 자신에게 재투자하라. 배움에 쓰는 돈, 성장에 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투자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하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늘 한 가지다. 평생 소득 창출 능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그 의지를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의지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기 때문이다. 설령 지금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이라는 회사의 CEO이며 동시에 유일한 영업사원이자 연구개발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경력과 삶의 궤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다. 누군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 기대하지 마라. 그 기대는 당신의 가능성을 갉아먹는다. 당신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는 오직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의 크기에 따라 찾아온다. 가치가 커질수록 당신의 영향력은 넓어지고 그 영향력은 더 많은 기회로 찾아온다. 반대로 가치를 키우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당신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배움의 시기에는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오르고 변화가 눈에 보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 그 속도가 멈춘다. 처음에 열정과 의지가 사라지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 왜일까? 목표와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절박함이 없다. 배워야 할 이유가 없으니 행동할 이유도 없다. 나는 평생 동안 확신해온 사실이 있다. 당신의 수입은 당신이 배운 만큼 올라간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익힌다면 결국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된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가 경제적 독립이라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에서 매우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소득 창출 능력을 물 담긴 양동이에 비유하곤 한다. 커리어 초기의 양동이는 거의 비어있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도 제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양동이의 물은 점점 차오른다. 그 결과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늘어난다. 그렇게 계속해서 채워나가다 보면 결국 양동이는 가득 차고 당신의 소득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물론 이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 양동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이 어렵게 배운 그 지식과 경험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그 가치마저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구멍을 방치했을 때다.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락 곡선이 시작된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양동이 속 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간다. 동시에 당신의 소득 창출 능력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눈에 막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질 때는 이미 늦은 경우일 때가 많다. 그 사이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경쟁 속에서 당신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서히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성장을 멈춘 순간부터 퇴보가 시작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당신이 쌓아 올린 경쟁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양동이에서 새어나가는 양보다 더 많이 채워 넣으면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특별히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차이는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배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른다.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쓰고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배우는데 몰두한다. 실제로 아주 작은 지식 한 조각이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거대한 도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나는 투자의 세계에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하나 배웠다.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더 많이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이 벌고 있는 돈이 바로 당신 수입의 한계치가 된다.
그리고 그 한계는 스스로 깨뜨리지 않는 한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 천장을 깨고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지식은 행동을 통해 자산이 되고 행동은 결국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배우고 적용하고 다시 배우는 이 순환을 유지한다. 그들에게 배움은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습관이자 생존 전략이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자산은 단순한 금전적 수익을 넘어선다. 돈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이 자산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진다. 이것이 바로 당신 인생 전반을 움직이는 영향력이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앞으로 필요한 돈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부심을 준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기조차 버겁고 생활비마저 빠듯한 상황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그 순간 스스로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변명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받는 월급이 적어서, 이런 말은 경제적 자유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쁜 습관과 무책임한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핑계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당장의 만족을 참지 못하는 버릇은 평생을 가난 속에 살게 만든다. 번 돈을 다 써버리고 심지어 빚까지 내면서 사는 사람은 결국 은퇴 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고 만다.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지출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젠가 돈 걱정 없는 은퇴를 맞이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끌어당김의 법칙을 기억하라. 돈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하면 더 많은 돈이 당신에게 온다. 반면 돈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돈을 끌어들이는 힘 자체가 약해져서 평생 돈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정리하면 이러하다. 경제적 독립은 매달 수입의 일부를 미리 저축하는 것.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 계좌로 돈을 옮겨놓고 남은 금액 안에서 생활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재정 습관은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다 쓰고 남으면 저축한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는 돈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순수입의 최소 30%를 무조건 저축하라. 그리고 그 돈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단순한 이 원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일 수 있다. 저축계좌에 조금씩 쌓이는 돈이 별 의미 없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은 단순한 저축액이 아니라 당신을 대신해 일하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이 된다. 적은 금액이라도 상관없다. 지금부터 매달 먼저 저축을 실행하라. 그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당신의 경제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돈에도 계절이 있다. 첫 번째 계절은 기초를 다지는 시기다. 대략 25살까지. 이 시기에는 눈앞의 수입보다 배움과 경험이 더 중요한 시기다. 이때는 직업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에 돈을 조금 더 벌겠다고 단기적인 일에 매달리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때를 평생의 경제적 기반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쓴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준비 정도가 앞으로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계절은 벌어들이는 시기다. 약 25세부터 65세까지. 인생의 수입 피크가 이어지는 시기다. 이 시기는 단순히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을 불리는 골든타임이다. 특히 50세 이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퇴 전 마지막 10년에서 15년이야말로 자산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산 계좌를 불리느냐가 노후의 운명을 가른다. 버는 만큼 쓰는 사람이 될지, 버는 만큼 모으는 사람이 될지가 결정된다.
마지막 세 번째 계절은 갈망의 시기다. 바로 은퇴 이후의 삶이다. 이 시기에는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 하나는 노후에도 여유롭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삶, 다른 하나는 돈 걱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나. 앞선 두 계절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느냐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난 오래 살 생각 없으니 지금 즐기고 말 거야. 이 말은 인생에서 파산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 말이다. 현실은 정말 냉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30대, 40대가 되기도 전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입이 끊기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선택지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를 이렇게 정의한다. 내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생활 수준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나의 생활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짜 부자들은 하던 일을 그만둬도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버는 시기 동안 반드시 노동소득을 대체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그 시점이 되면 원한다면 일을 내려놓고 투자 관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 혹은 여전히 일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된다. 기억하라. 돈에도 흐름이 있고 인생에도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계절별 전략을 세운 사람만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오늘부터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평생 돈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에 달려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